기댈 곳 없음을 홀로 직면하며 이화경. 시작하는 건가요? 문학들 2017년 가을호 통곤 49에 실린 세 편의 소설 공손에게 읍내의 개, 김용현의 황천, 이갑수의 품사의 하루에 대한 리뷰를 써달라는 송강령 대표의 전화를 받았던 때는 9월 중순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즐거움에 심취한 2살 배기 호모사피엔스가 겁도 없이 꽃사슴에게 다가가 주홍색 당근을 먹이로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참이었다. 방광암에 걸린 늙은 사내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던 늙은 여인 둘과 퇴직한 중년 여인은 길들여진 척하는 야생의 꽃사슴의 뿔에 아이가 받칠까봐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고심머리를 흩날리며 당근을 쥔 채 꽃사슴을 쫓아다녔다. 아이와 꽃사슴 너머로 뷰익 엘렉트라와 화려한 크롬 장식의 테일 램프와 캐딜락 엘도라도의 외국산 자동차들이 보였다. 기묘한 풍경이었다. 부탁을 받아들인 건 제주 여행의 긴장 탓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리뷰도 아니고 연속으로 소설가들의 작품들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기 때문이다. 세 선의 단편이 실린 잡지를 한 권 더 얻은 이유는 쪼개서 들고 다니려고 했기 때문이다.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미팅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한 카페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잡지에서 덜어낸 단편들을 읽고 또 읽었다. 155쪽에서 218쪽까지 상제된 세 단편의 종이 무게는 가벼웠지만 글의 무게는 감당키 어려웠음을 밝힌다. 책을 쓰는 사람은 집필하는 동안 직면하는 기댈 곳 없음을 감당해야 한다던가. 기댈 것 없음을 홀로 직면하며 집필을 끝낸 작품에 사후적으로 어떤 말들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어떤 망설임과 주저함은 내 자신의 글쓰기의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세 분의 소설가들에게도 먼저 송구스러움을 전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싸랑도 오고 진말 웃음도 오고 진말 개같이 공손하게 읍내의 개. 공손하게 읍내의 개 속은 나른하고 검태롭게 짝이 없는 읍내 풍경과 타락한 인물들은 스타카토식 짧은 문장들로 인해 묘하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타락한 세상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정제되지 않는 거의 날 것에 가까운 단어를 여과 없이 부여한다. 주인공이 괭의쟁인 벽돌의 윤락에 숫돌을 간 칼로 낙지를 탕탕이 치듯이 작가는 사물과 인물들을 소설 위에 놓고 비정한 언어로 탕탕이를 친다. 먼지를 떡이진 풍경과 허접 쓰레기 같은 등장인물은 작가가 휘두른 언어의 칼날에 잘린 낙지처럼 소설 속에서 환기를 치고 경쾌하게 부서지고 명랑하게 깨지고 통쾌하게 날아간다. 읍내에 사는 20살 여자 주인공은 말을 하는 대신 주로 개처럼 크르릉 짖거나 크르릉 크르륵 소리를 낸다. 읍내 사람들은 주인공 나를 10년, 18년 가시네 말 안 듣는 개 같은 애 완전 개년이라고 부른다. 나는 죄짓지 않고 살고 온 동네를 활개치며 살고 싶지만 오직 개들만이 활개치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나는 읍내를 떠나 먼 데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적정이다. 주인공은 먼 데로 떠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숨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에게 못할 짓을 서심치 않고 서로를 향해 신나게 욕을 갈기고 함께 즐겁다. 그런 꼴을 보노라니 나는 그만 개가 되고 만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기에게 뭔가 돈을 강치당하고 친구의 삼촌에게 농락당하는 나. 끙 끄르릉 컹 짖는다. 개처럼 개같이 서로의 돈을 훔치고 사랑 없는 분탕질을 하고 도덕 불감증에 걸린 속물들이 판을 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변두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나는 차라리 읍내의 한 마리 개가 되고 싶을 정도다. 개보다 못한 세상에서 성장을 멈추고 본 주인공 나는 퀸터 그리스의 양철북 199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에 나오는 주인공 오스카 닮았다. 부모의 모습에 환멸과 끔찍한 배신감을 느끼는 오스카 역시 저항의 방식으로 개성을 지르며 유리를 부셔버리거나 양철북을 치고 다니며 21살 될 때까지 3살 무렵의 어린이 모습을 하고 있다. 오스카의 너무도 고통스러운 성장을 그려낸 아무나 우아인 양철북은 단순히 독일의 작은 마을인 단치의 일그러진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나치즘이 횡행하는 비정상적인 시대상을 아우르고 있다. 소설의 결말에 나가 읍내를 떠나기 전에 라디오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과 창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전두환 같은 개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일그러진 80년대를 개 같은 시절로 그때의 우리 사회를 읍내로 축소화해서 개 같은 곳이었음을 넌지시 암시한다.
무엇보다 읍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콩쿠르 대회에서 나의 어머니가 불렀듯이 싸랑도 오고 진말 웃음도 오고 진말 이었던 시대를 향해 작가는 콩 하고 짖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죽음이 없다면 인간이라 정의할 기준이 없다. 김영태의 황천은 죽음에 대한 지향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나는 반평생 도축을 하며 먹고 살았던 아버지 피냄새를 풍기는 남편을 두려워해서 결국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의 외아들이다. 살생과 생육이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아버지는 피비린내 나는 운명에 순응하지만 아들만은 피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나는 생가사의 모순의 각 축장에서 킬러가 된다. 나가 생각하는 인간은 세 부류로 나뉜다. 죽이고 싶은 인간, 죽어야 하는 인간, 죽여야 하는 인간. 이 세 부류 모두를 관통하는 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뿐이다. 나의 살인에는 우애가 없다. 원한을 풀기 위한 사적 복수의 형태로 살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보스가 살해 대상을 정해주면 돈을 받고 말 그대로 죽여준다. 죽음에 대한 피해 복수를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고상함이 표출되는 고전적인 비극의 내러티브가 소설에는 없다. 소설은 나무늘보 증후군이 정확히 뭔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체내의 근육이 거의 없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서서히 행동이 둔화되는 병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주인공 나 역시 나무늘보 증후군에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근육의 힘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서 타인을 죽여야 하는 킬러가 파국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생명활동의 불충분함이라는 실존의 아포리아를 뚫기 위해 킬러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죽여야 사는데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다니.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서야 누구를 죽은 자의 세계의 황천에 편입시킬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는 존재 혹은 비존재가 나임을 알 수 있다. 이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죽은 자이고 살아있는 자의 꿈속에서나마 겨우 나타나는 자가 바로 나다.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몽처럼 나는 죽음 속에서 죽음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내 나는 왜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는가? 아니 왜 나는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는가? 이미 죽은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도살을 하는 남편을 두려워하다가 심지어 아들인 나조차 피하더니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어머니의 떠남은 나에게 일종의 존재의 젖대기인 이유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어머니가 결락된 가족의 변화에 직면한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든 신관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승화의 필요성 속에서 바로 죽음의 인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일 먼저 죽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나 자신일 것이다. 나무늘보 증후군에 걸린 것부터 죽음에 대한 나의 지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외라는 이유 없이 쓸데없이 살인이란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하는 사디즘적 공격성의 마조이즘적 경향이 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성적 대상의 상실을 완성하기 위해 집을 나간 어머니 대신에 나를 살뜰히 챙겨주었던 친구의 어머니를 죽인다. 물론 나는 이미 아무도 지켜보는 가족 없이 홀로 죽었기에 친구의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다. 다만 황천으로 함께 갈 수 있을 뿐이다. 킬러의 세상에서는 왜라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왜라는 이유를 어떻게 방식으로 곡진하고 편집하고 표현하면서 독자를 설득해야만 한다. 헤모글로빈이 원활하게 도는 피냄새가 물씬 나는 인물들을 다음에는 더 만나보고 싶다. 폼사들은 삶의 궤적을 따른다. 이겁스의 품사의 하루는 주시경이 갈래를 지은 우리말의 품사들은 임명사, 헌용사, 동사, 언광형사, 억부사, 놀감탄사, 곁조사, 이접속사, 끝종지사 있음을 알려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은 품사들을 인격화한다. 임, 놀, 곁 끝의 순서로 이어지는 소설은 장르적 문법을 따른다. 즉 인격화한 품사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품사의 하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사들의 가계와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전 부사관 출신이자 합기도 사범이자 킬러인 동사는 13살 차이가 나는 형용사에게 폭력에 대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대련을 거듭한다. 둘은 혈연관계는 아니다. 형용사는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실종된 아버지인 명사와 국가유공자가 된 덕의 보상으로 주어진 군부대 자판기 관리를 하는 어머니의
부사의 아들이다. 명사의 아버지는 대명사이고 형용사의 할아버지다. 명사가 실종된 뒤에 태어난 형용사는 평범하지 않다. 가령 질량 한계의 원리를 배워서 돈을 번 경험이 있고 공고의 컴퓨터과 학생인데 화장법을 잘 알며 주시경을 존경하고 소설을 쓰고 싶어한다. 접속사는 부사의 친구이며 감탄사는 킬러인 동사에게 살인을 의뢰하고 살해 대상은 종합격투기 선수인데 감탄사를 임신시켜 놓고 슈퍼모델 출신 배우와 결혼할 예정인 조사다. 소설에서 가족은 명사와 부사와 형용사와 대명사에 불과하다. 명사는 실종되었고 형용사는 가출했다. 이처럼 명사, 대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들은 혈연으로 묶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로 엮이기도 하며 사례를 의뢰하고 폭력을 대신 행하는 거래의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격한 품사들은 관계를 맺었던 품사들을 따라 각각의 고유한 인생 궤적을 만든다. 마치 품사들이 모여 새롭게 문장을 구성하고 재구성된 품사들로 인해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산출하듯이 말이다. 사람들 사이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가족은 물보다 진한 밀도의 피로 묶여 있지만 형용사와 부사처럼 지시 대상이 없을 때는 홀로 떠돌 수밖에 없다. 돈을 만들 때는 특수 잉크는 피보다 수십 배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로 맺은 품사들의 관계는 더 직접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이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는 필연성이 없지만 체계 속에서는 필연화되고 있다는 소시르의 기후 언어학 이론처럼 소설 속 품사들의 관계 역시 자의적이지만 삶의 궤적과 사회적 체계 안에서는 필연적이 된다. 품사를 상징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간관계와 삶의 모습과 언어의 의미를 찾는 작가의 독특한 시도는 흥미롭다. 언어란 관점에 의해서 창조되는 실체이듯이 품사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낱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낯선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소설을 선보인 젊은 작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 덧말 김홍태 1982년과 이갑수 1983년 두 젊은 소설가의 단편에는 킬러가 등장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겨버리기엔 좀 아쉽다.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선행 변수로서 킬러라는 등장인물을 서사에 등장시켰다고 하기에는 킬러의 존재감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80년생들의 역사적 사회적인 경험에 어떤 특정한 내인이 분명히 있을 터 평론가들이 분석해 주시길